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금, 골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해요.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대담한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저도 보고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무려 4,900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이건 뭐 거의 보물지도 같은 걸 공개한 셈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숨겨놓은 단서들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인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제공해주신 자료가 골드만삭스의 상품 리서치 헤드인 단 스트루이벤의 인터뷰하고 또 관련 보고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4,900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에 이르기까지의 그 논리 구조.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큰 변화하고 거시경제 흐름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낙관적인 전망의 뼈대를 한번 완전히 분해해서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엔진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엔진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골드만삭스가 그려놓은 금의 미래, 그 보물지도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도에 제일 크게 쓰여 있는 목표 지점, 2026년 말 4,900달러. 네. 이게 현재 가격에서 보면 약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 2024년에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꾸준한 우상향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완만하지만 아주 꾸준한 상승을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담한 예측을 하려면 뭔가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구조적으로 높아진 중앙은행의 매입, 그리고 둘째는 미국 연준, 페드의 금리 인하예요. 아, 이 두 가지가 오늘 저희 이야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매입,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는 뉴스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구조적으로 높아졌다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된 건가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세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22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2022년이요? 네. 바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사건이에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 자산을 그냥 얼려버렸잖아요. 아, 그 사건이요. 저도 기억나요. 당시 금융시장에 정말 충격이 엄청났었죠. 한 나라에 그것도 중앙은행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첫 사례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가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거죠. 이 사건이 특히 달러를 외환 보유고의 개부분으로 쌓아두고 있던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국들에게는 뭐랄까 정신이 번쩍 드는 빅웨이크업 콜이 된 거예요. 웨이크업 콜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축통화, 달러가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묶일 수 있는 리스크 자산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충격이 그 정도로 컸다면 왜 다른 자산이 아니고 하필 금이었을까요? 사실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 같은 다른 대안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을 텐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은 통제권에 있어요. 컨트롤의 문제죠. 비트코인도 물론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여전히 디지털 세상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실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물 금은 어떨까요? 이걸 사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국 영토 안에 금고에 분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단 말이죠. 아하. 그 어떤 나라의 정치적 압력이나 금융 제재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오롯이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폭발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걸 아주 강한 어조로 유일하게 진정한 안전자산, the only truly safe asset이라고 표현해요. 와, 유일하게 진정한,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두자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거의 국가 자산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입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기적인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아주 장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최근에 중국이나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왜 그렇게 꾸준히 금을 사들이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단한 수요가 금 가격의 강력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받쳐주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마치 바닥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있는 셈이군요.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바닥만 튼튼하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뭔가 끌어당겨줘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보고서가 말하는 두 번째 기둥,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촉매제인 거군요. 네, 정확히 그런 역할이죠. 중앙은행이 바닥을 다져준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위로 솟구칠 수 있는 로켓 연료를 공급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켓 연료라.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금시장에 그런 폭발력을 더해주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금이라는 자산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격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어떤 성격이죠? 바로 이자나 배당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 비수익성 자산, non-yielding asset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금괴를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거기서 이자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보관하려면 보관료를 내야 하죠. 그래서 금 가격은 금리와 아주 밀접한, 어떻게 보면 거의 운명적인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럼 제가 금을 가지고 있는 건 매년 5%의 이자 수익을 그냥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돈을 잃고 있는 셈이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죠. 금리가 높을수록 그 손실은 더 커지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회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채권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이자가 없는 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하, 다른 자산 대비해서 금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이 어차피 다른 데서도 이자 별로 못 받을 거 차라리 가치 저장 수단인 금에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돈들이 이제 금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거고요. 네, 보고서는 특히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금 ETF, 즉 상장재수 펀드 시장으로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중앙은행의 매입이 장기적인 구조, 즉 튼튼한 바다를 만들어준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중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퍼부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시나리오인데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바닥을 다지고 연준이 위로 끌어주는 이 기본 시나리오만 들어도 꽤 설득력이 있는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잠재적인 와일드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바로 사적 부문, 즉 프라이빗 섹터의 움직임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분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게임 체인저요. 네. 지금까지의 다각화 논의는 주로 각국 중앙은행이라는 공적 부문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움직임이 중앙은행을 넘어서 개인 투자자,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사적 부문으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와, 생각만 해도 규모가 엄청나겠는데요. 중앙은행들이 움직이는 돈도 물론 크지만 전 세계 사적 부문이 굴리는 돈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하니까요.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금을 사는 걸 본 민간 투자자들이 저게 더 안전한가?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 뭐랄까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개념이군요.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 그런데 그 보너스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금시장의 아주 독특한 규모 때문이라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금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다른 글로벌 자산 시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데요? 보고서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 ETF, 상장지수 펀드의 총 규모를 다 합쳐도 미국 국채 시장 가치의 약 70분의 1에 불과해요. 자, 잠시만요. 70분의 1이라고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와, 그건 말이 안 되게 작은데요? 네, 70분의 1입니다. 태풍이 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말하려는 핵심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거대한 바다와 그 옆에 있는 작은 연못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같은 거대한 자산 시장에서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단 0.1%만 우리도 금 좀 사볼까? 하고 금으로 이동해도, 즉 보고서 표현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다각화 단계만 밟아도 아, 규모가 훨씬 작은 금시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 작은 연못은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버리겠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논리인데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만 투자하다가 갑자기 근데 서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이것밖에 없었네? 하고 깨닫는 순간 땅값이 폭등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군요. 네, 그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이걸 구조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작은 투입, 작은 자금의 이동만으로도 비선형적인, 즉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 골드만삭스가 수많은 상품 중에서 유독 금을 최애 장기 상품, 페이보릿 롱 커머디티로 꼽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독특한 시장 구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꽤나 낙관적인 시나리오들을 쭉 살펴봤어요. 4,900달러라는 기본 전망에 사적 부분 다각화라는 엄청난 보너스 스테이지까지. 그런데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장이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금이라는 자산의 또 다른 본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금이 가진 보험 자산으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평온할 때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요. 그렇죠. 기본 시나리오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시장이 더 극단적인 불안정 상황으로 치달을 때 금은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영웅이 된다, 뭐 이런 거군요. 보고서에서 제시한 첫 번째 리스크 시나리오가 재정 궤적에 대한 우려던데, 이건 좀 쉽게 말해서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각국 정부 부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공포가 시장을 휩쓰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낼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은행에 넣어둔 돈의 가치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겠네요. 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환경이죠. 바로 이럴 때 특정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는 그 자체로 수천 년간 가치를 지녀온 금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정부를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금을 찾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무분별한 재정 정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지 수단, 즉 위험 회피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무서워 보여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문. 이건 뭐 거의 현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선 금융 용어로는 소위 테일 리스크, 즉 발생 확률은 아주 낮지만 한번 터지면 모든 걸 파괴하는 수준의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테일 리스크. 시장 참여자들이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더 이상 경제 논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다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억지로 금리를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런 거죠.
만약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달러와 미국이 만든 통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일부인 화폐나 채권을 내던지고 시스템 바깥에서 자신의 부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필사적으로 찾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금이겠군요.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어떤 정부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죠. 제도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는 궁극적인 보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 중앙은행의 구조적인 매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적 부문의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최악의 리스크에 대한 방어력까지. 이 논리들을 쭉 따라오다 보니 이게 그냥 단편적인 아이디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 점이 이 분석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차원의 동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을 4가지 핵심 차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변화로 시작된 단단한 바닥이었죠. 그쵸. 첫째, 지정학적 구조 변화. 러시아 자산 동결 사건으로 촉발된 중앙은행들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금 매수세가 강력한 수요 기반, 그러니까 가격의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둘째는 로켓 연료. 네. 둘째는 거시경제 및 유동성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금 보유의 기회비용을 낮추면서 시장에 새로운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중단기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구조적 레버리지였고요. 네. 셋째, 시장 구조적 레버리지. 채권 시장의 70분의 1에 불과한 금 시장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사적 부문의 아주 작은 자금 이동만으로도 가격을 비선형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은 보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리스크 해지 기능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보험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와,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림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정리하자면 금이라는 자산이 장기적인 수요 기반, 즉 중앙은행이라는 든든한 아군과 중기적인 상승 촉매제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동시에 가졌고 여기에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폭발적인 잠재력과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방어력까지 겸비한 아주 독특한 포지션에 있다는 분석이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4가지 차원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4,900달러라는 목표가를 향한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금값 4,900달러라는 보물 지도를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단순히 가격 예측을 넘어서 지금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의 판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4,900달러라는 그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망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즉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거예요. 네, 과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뉴스들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분석은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지금의 이 흐름이 언젠가는 거대한 사적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아주 중요한 변수로 꼽았잖아요. 네, 그 보너스 스테이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뉴스를 접했을 때 드디어 이 사적 부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의 GPAF 같은 곳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을 공식적으로 추가한다는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랙록 같은 아주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금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내놓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신호탄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금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데 아주 유용한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